입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문정희의 찬밥이라는 현대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찬밥이라는 문정희 시인 여기 그림이 나왔습니다만, 찬밥 먹는 한국 어머니, 프랑스 시심 건드렸다. 문정희 시인 찬밥을 먹던 사람 프랑스에서 재판까지 찍었다라고 하면서 2018년도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슈 몰이를 했네요. 우리 프랑스에서. 프랑스 시 축제 때 낭송회를 열고 귀국한 우리 작가 문정희 선생님의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 분의 시가 좀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1년 보실까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홀로 찬밥을 먹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픈 몸 일으켜서 혼자 찬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아픈 몸을 일으켜서 혼자,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현재 상황과 처지가 좀 드러난 거고요. 찬밥을 먹는다. 찬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식은 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촉각적인 이미지가 담긴 시어이면서 이 찬밥의 상징성이 이제 중요한데 한번 그걸 찾아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현재 시제. 찬밥 속에는 서리빨이 목을 쑤신다. 자, 서리빨이라는 것은 이제 가늘고 긴 얼음줄기의 묶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의 날카롭지 않습니까? 이 날카로운 것이 목을 쑤실 정도로 어떻다? 찬 기운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밥을 먹어보면 알겠습니다만 특히 겨울철에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정말 이러한 느낌을 생생하게 공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서리빨이라는 시어는요, 차가움과 날카로움을 동시에 내포된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느끼는 고통의 깊이를 강조하는 그러한 시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편리한 시설들이죠. 1분만 단추 눌러도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이에요. 이게 찬밥을 먹을 일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왜 화자는 아픈 몸 일으켜서 찬밥을 먹는 걸까요? 편리한 물질 문명, 즉 비판적 인식이고요. 현대 사회의 편리함을 드러내지만 반대로 화자의 상황을 더 비참하게 하는 그러한 식구입니다. 자, 찬밥을 먹기도 쉽지 않지만, 자, 특별히 의도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을 수도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찬밥을 굳이 먹는다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혼자 찬밥을 먹는다. 자, 현재 시제를 써서 훨씬 더 반복을 통해서 현장감, 생생함, 그쵸? 밥을 먹는, 찬밥을 먹는 행위를 부각하는 겁니다. 자, 화자가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찬밥을 직접 먹죠. 그리고 나서 기술 발전으로 쉽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화자는 여전히 찬밥을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화자 내면에 존재하는 깊은 고독이 있고요. 깊은 상처, 내적인 어떤 고뇌가 있기 때문이죠. 기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쓰라림, 자,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식구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족에게는 정말 따스한, 그쵸? 찬밥과 어때요? 대조되죠? 냉온의 대비,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가 되고 있고요. 밥 지어서 먹이고 찬밥을 먹던 어머니, 이렇게 이제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냉온의 감각적 대비를 통해서 시적 대상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 그죠?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빠진 그릇, 초라한 거죠, 그죠? 초라한 찬밥을 훑어서, 그죠? 그릇도 초라하고 찬밥도 초라하고 그걸 붙은 것을 깨끗이 다 씻어서 내어서 누가 남긴 무조각의 생선 가시를 핥고, 가족이 남긴 거겠죠. 혀로 그냥 다 핥고, 그쵸? 자, 이렇게 훑고 핥고 이러한 모양을 통한 동사들은요, 결국 어머니의 뭘 드러내는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순한 일상의 기억이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화자에게는 삶에 깊이 자리 잡은 중요한, 그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아셨죠? 몸에서는 제일 따스한 사랑을 뿜던, 그쵸? 자, 그녀. 그러니까 시적 대상은 그녀가 이제 어머니고요.
사랑을 세게 풍기던 또는 분출하던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그녀의 따뜻한 존재감을 촉각과 시각으로, 그렇죠? 예, 촉각과 시각으로 표현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찬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니의 모습 보셨죠? 예. 자, 이제 세 번째, 어머니에 대해서 뭐 한다? 그리움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깊은 밤에도 혼자 달그락거리던, 그렇죠? 예, 달그락, 청각적인 이미지죠. 예, 그 손이 그리워. 어머니의 손이니까 어머니에 대한, 예, 자식에 대한 어떤 희생, 이거에 대한 모습이 이제 그리운 거죠. 그렇죠? 그녀의 부재로 인해서 화자가 느끼는 상실감과 그리움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나 오늘 아픈 몸 일으켜서, 예, 우리 첫 번째 부분과 지금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과거의 어머니와 동일한 행동, 즉 찬밥을 먹는 거, 예, 이러한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고 첫 번째 부분과, 예,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집집마다 이제 신을 보내주고 싶은데 일일이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신 대신 보냈다는 어머니를, 그렇죠? 거의 신처럼 신격화된 거죠, 이제 어머니가. 그렇죠?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만 인용하는 거예요. 그녀가 신처럼 화자의 삶에 크다는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그렇죠. 이제 홀로 먹는 찬밥의 의미, 왜 이 화자는 찬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의미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머니를 느끼고 싶었고 어머니에 대한 공감과 교감, 일체감, 그렇죠? 예, 화자도 이제 어머니 정도의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 동질성, 화자가 그녀와의 추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위안과 위로를 얻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어머니가 이제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신처럼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요소가 이제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오늘 식구가 반복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반복되죠. 예. 세상에 찬밥이 돼요. 자, 찬밥이라는 것은 가족을 위해 사랑과 헌신하는 어머니처럼 사랑과 헌신하는 사람을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은유법이 되겠고요. 생략법도 되고 여운을 주고 또 도치법을 쓰고 있죠. 예,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도 이해하시고요. 예. 자, 신은 자신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곳에 어머니를 보냈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설의 의미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대상은 신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적 진리를 얘기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예, 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효를 다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예, 고2 것도 강의를 해봤습니다만 고1이 통틀어서 어머니가 테마인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예, 소설과 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전소설에서도 충, 효, 예, 이런 것들이 나온 걸로 봐서 굉장히 교훈적인 작품들을 테마로 주제로 삼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에 가시면요, 이제 시집 제목이 이제 찬밥을 먹던 사람인데 몸이 아픈 날 이제 홀로 일어나서 찬밥을 먹으면서 가족을 위해 이제 따스한 밥을 지어주신 이 어머니를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의미를 확대하면, 자, 이게 중요하죠. 확대 해석을 한다면 늘 남을 위해, 그죠? 예, 자신은 드러내지 않는 사회적인 타자들, 이타적인 존재죠. 굳이 페미니즘이 아니더라도 이 시집은 동아시아 시인이 당당하게 현실을 노래한 시집으로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의미, 사회적 타자들을 예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정리해 가시면요, 주제에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또 희생적 삶에 대해서 화자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교훈적인 거고, 또 회고적이면서 성찰, 그 다음에 의식적, 비판적, 예, 이러한 성격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특징은 이제 시적, 대상의 부재가 이제 시상 전개의 바탕이 깔려 있다. 예,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의 우리 동네 구자명시가 이제 떠올랐거든요. 예, 출근 버스에서 졸고 있는 우리의 구자명시를 이제 바탕으로, 예, 어머니에 대한 희생, 그죠? 고단함, 이걸 잘 강조합니다. 여성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시니까요. 한번
같이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박제삼의 추억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추억에서는 이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슬픔을 드러내는 거고요. 어머니 고달픈 삶과 한을 애틋하고 한의 이미지로 이제 전달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김종길 성탄제가 있는데요. 아버지입니다. 이제 어머니 말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정성과 사랑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사랑이 없는 그 현실, 이러한 현실을 지금 비판한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니까요.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성탄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머니의 어떤 헌신과 노력,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문정희의 찬밥이라는 시를 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고맙고요.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원활하게 지금 발음을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정우의 저수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수지라는 건요, 강이나 골짜기에 물을 막거나, 그쵸? 또는 수로등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만든 인공 연못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나 수력발전, 관계 등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그런 것이 이제 저수지다. 과연 저수지의 의미가 어떻게 이 시에선 작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내려본 거고요. 이러한 장면을 한번 연상하셔서 저수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타적 포용성이다 라고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얘기했는데요. 자기 안에라는 것은 저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의인법을 쓴 거죠. 내부에 발을 담그는, 그쵸? 물속에 집어넣는 그런 것들이죠. 그쵸? 시각적인 그 이미지가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저수지 속에 들어오는 모든 만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물을 젖게 하는 법이 없다. 그쵸? 단정적인 말을 하기를 썼네요. 축축하게 되게 만들지 않는다. 촉각적인 의미를 써가지고 어떤 법이 없다. 법이란 말 썼던 걸로 봐서 어떤 그 당연한 이치, 도리, 습성, 예가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어에서 저수지의 어떤 인격성, 윤리성, 관용과 배려, 이타적인 타인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저수지의 속성이 비와 상징으로서 잘 드러난 부분이다. 이타적인 포용성을 갖고 있는 저수지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따뜻해요. 굉장히 사랑과 관용을 주면서 모난 돌멩이라고, 모났다는 얘기는 막 까다롭고 돌출되고 뭐 사람으로 말하면 굉장히 그 까칠한, 그쵸? 이러한 사람들이라도 물건이라도 돌멩이 막 그 저수지에 크기가 좀 작은 돌을 막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 돌멩이라고 모난 파문으로, 파문은 이제 수면에 이르는 물결 무늬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동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응 자세죠. 대응 자세. 유사한 시행이 지금 반복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몸하는 법이 없다. 몸하는 법이 없다. 유사한 시행이죠. 검은 돌멩이라고 검은 파문으로 또 대답하지 않는다. 즉 대꾸법을 쓴 거고요. 19의 반복이 지금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유사한 시행도 반복이 되고 있고, 자, 통사적 구조의 반복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대꾸법, 의인법이 주로 쓰였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통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해를 입은 만큼 안갚음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저수지의 속성이 담겨 있고요. 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만만다. 이 저수지는 이제 어머니의 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버이 눈에는 제 자식은 다 예뻐 보인다. 그렇죠? 이런 의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그럽게 포용하는 인자함도 있어요. 산이고 구름이고 물가에서 늘어선 나무며 나는 새까지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는 그런 개방적인 포용성이 참 드러나 있고요. 겹쳐서 중첩에서 그냥 막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상처를 입지 않는다. 그쵸?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그것이 바로 저수지의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또 바람이 불어 너울대는 저수지의 모습인데요. 바람은 또 계속 불겠죠. 쉴 새 없이 넘어가는, 자,
쉴 새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인데요. 너울댄다는 거예요. 이 강물결이. 자, 이렇게 너울대는 수면 위의 줄글. 이게 이제 마치 글처럼, 그렇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트에 쓴 이 줄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한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죠? 물결 무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유법이 쓰였고요. 다 읽기는 하는 건지. 바람이 어떻습니까? 많이 불어오고 이 물결을 읽는다. 그만큼 이제 드넓다라는 얘기고요. 예, 참신한 비유를 썼네요. 이 저수지의 물에 파도를 일으키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바람이 독서하는 것처럼 비유를 한 겁니다. 의인법이 쓰인 겁니다. 자, 깊고 넓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자,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포용성이고 아주 도량이 넓은 저수지의 모습이고요. 바닥이 깊죠? 예, 굉장히 깊숙하고 높아요. 또 고귀하고 원대한 그런 저수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 이유가 제시됐고, 또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죠. 깊고 넓은 사랑과 헌신. 자, 어머니가 이제 쉽게 떠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이 시랑 비교해서 보시면 저수지랑 잘 대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자, 핵심 정리하시면 이제 너그럽고 인자한 포용력을 예찬한 겁니다. 예찬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묘사와 성찰, 감각적이면서 단정적인 성격의 글이에요. 예, 확인 문제 보시면은 이제 21문제 중에 한 문제인데요. 예, 정답과 그 이유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